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출근하셨나요? 하루 쉬면서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요? 오늘 근로자의 날에도 직장인 약 30%가 출근을 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또 공무원,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쉬질 못하죠. 근로자이면서도 사실상 쉴 수가 없는 버스,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또 그리고 여기 K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인데 역설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없으면 근로자의 날 이 하루도 그냥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허다합니다. 만약 오늘 출근을 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리고 어디서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야겠습니다. 5월 1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이야, 작가님 일부러 이거 정하신 건가? 근로자의 날에 훗날 근로자를 대체할 수도 있는 이건데요. 국내에 상장된 이것 관련 기업 10곳의 시가총액을 모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2조 원을 조금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2년 만에 4조 5천억 원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이것을 만드는 벤처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요. 또 최근에 윤 대통령 방미길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들른 곳이 현대차가 인수한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바로 이걸 만드는 회사죠. 마징가 제트, 태권 V, 헬로카봇, 건담 이게 다 이것의 주인공입니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계. 예전에는 만화, 영화 속에서만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현실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것도 참 고민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출근하셨다는 분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출첵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출첵과 동시에 또 이렇게 선착순으로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성공예감을 들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라고 1918님 정답과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이어가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쉬지도 못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표정이 좋은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는 날 나왔는데. 저도 출연료 2.5배 받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라고 해가지고 네 살짝 좋다고 알았습니다.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 맞습니다. 네. 그 휴일 근로수당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네. 그 더불어서 대학가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작될 때 성공 예감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혜진 소장이 준비한 아이템은요? 네,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 공포를 느낀 분들이 다시 월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 전해드리고요.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유료 서비스 중에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입됐는지도 모르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어혜진 소장 아이템부터 좀 들어볼 텐데 요즘에 전세 사기가 진짜 문제인데 네. 월세 사기까지 터졌어요? 아, 네.
지금 지난달 30일에요. 충북 음성에서 네. 7개 금융기관이 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 3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가 금융기관에서 200억 원가량을 빌려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세입자를 모집한 뒤에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이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서 최근 오피스텔에 대해서 공매 절차가 들어간 겁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162명의 세입자가 최근 금융사로부터 퇴거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이 세입자들은 1인당 평균 5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냈고요. 현재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세입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162명이 당장 네. 퇴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그동안에는 월세를 또 꼬박꼬박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의 피해가 커진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거는 애초에 이 돈을 빌린 방식이 그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 담보 신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계약을 할 경우에 세입자는 시행사 대표가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이 시행사 대표가 부동산 신탁사와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임의로 계약을 진행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효력 주장이 나중에 어려워져가지고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고야. 한동안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좀 못 믿겠다 하면서 월세 수요가 커졌는데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월세 수요가 커지는 흐름이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 사기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죠. 이른바 전세 포비아가 생기면서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만 빌라 전월세 거래 중에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4%인데 이게 역대 최저입니다. 예전에는 그 매달 내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세보다는 나중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더 선호했는데 예, 지금은 금리도 올랐겠다. 이제 대출 이자 내는 거에다가 전세 사기 리스크를 갖고 가느니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은 늘어나는데 집주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놓으려고 하니까 월세집이 공급 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 네. 전국 월세 거래량은 15만 건이 넘었는데 전월 대비 이게 30%가 늘어난 겁니다. 예, 거래가 늘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추세인데요. 빌라도 월세 전환이 늘면서 전국 빌라 월세 가격은 지난 3월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전세 사기 피해에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마저도 월세로 돌아서는 추세인 거죠.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가 1년 전인 2022년 1월을 100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지난 4월이 106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109, 수도권은 108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월세 가격은 강세라는 뜻이죠.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전세가 줄어들면 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실 전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를 놓고 있으니 다음 세입자도 사실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그 앞선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만 찾고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수급 불일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지금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어렵게 됐는데 여기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 그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깡통 전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또 그러면 월세 선호 전세 기피가 가속화되면서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아주 그 일각의 네. 소수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아예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목소리까지도 나오잖아요. 예. 전세 사기 말고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사실
전세 가격이 좀 내리기는 하겠지만 네. 아마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월세를 선호하던 세입자도 뭐이 정도로 전세가 내려가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를 들어오는 게 월세보다 낫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이 위험하지도 않으니까 전세가 좀 내려가면 다시 그 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점을 기점으로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져서 이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대출을 받으면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이 좀 잡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 물론 좀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주장도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전세가 사라진다고 집값이 잡히면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네. 근데 전세 제도가 없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빌라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생긴 일들이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가고 그러면 위험한 세입자들은 계속 더 생기는 이런 악순환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도 이 빌라 전세 가격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완주 기자,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던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우선은 사업장이 작을수록 역시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좀 쉬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일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휴일이지만 회사의 지침 또는 업무 등에 따라 평소와 같이 이제 출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HR테크 인쿠라트라는 기업이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5인 미만 영세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 절반 이상인 60%가 출근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출근을 하고요. 1000명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근 비중이 10명 중 2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제 수당 이야기를 했고 이완주 기자도 오늘 약간 출연료를 듣더니 실망을 하는 눈치인 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이 수당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일단 시급제, 1급제 노동자가 다르고요. 이제 네. 월급제 노동자가 다른데요. 네. 일단 시급제와 1급제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의 2.5배, 250%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유급휴일이니까 원래 네. 일을 안 해도 일한 만큼 100%는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 100%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휴일 가산수당 50%를 합쳐서 총 2.5배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오늘은 평소대로 일했으면 25만 원의 수당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네.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도 달갑지는 않지만 반대로 자영업자도 좀 많이 줘야 돼서 속이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제 월급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1급의 1.5배만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월급제 노동자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급휴일분 임금은 원래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급여와 휴일 가상수단 50%를 더한 1.5배만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을 또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도 좀 소외가 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일하면 하루치 평소 임금만 받을 수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아닌 형태로 일을 하면 유급휴일과 실제 일한 일당을 합쳐서 2배만 받게 됩니다. 이것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근로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계속 달라지네요. 그러면 뭐 제도는 이렇고 실제로 그러면 이 휴일 수당을 잘 챙겨 받고 있을까요? 일단 이건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예. 휴일 수당 또는 보상 여부,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약 40%의 노동자가 받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받는다는 응답이 36%였고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한 25% 정도가 됐습니다. 노동자를 일을 시키고도 법에서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해마다 좀 나오는 이슈이기는 한데 이걸 이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 또 근로자를 노동자 이렇게 또 표현을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노동계에서 좀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한국노총이 최근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이제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노총의 주장은 뭐냐면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고 하면서요. 네. 노동자의 자주성,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노동의 정의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인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반면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인데요. 네. 일종의 좀 뜻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8년 3월 10일에 노동절로 최초로 정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 196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꿨고요. 그리고 1994년에 3월 10일에서 현재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법률이 올라가 있고요.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쉬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쉴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시 어예진 소장. 네. 카드사 유료 서비스인데, 그죠? 돈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네. 나도 모르게 가입되는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가 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 이거는 어떤 서비스예요? 이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요. 네. 줄여서 영어로 DCDS라고 합니다. 네. 이 매월 일정 수수료를 낸 고객이 만약에 사망하거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값,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을 포함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카드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로 내는 건데요. 네. 나중에 고객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에게 고객이 갚지 못한 채무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일반적인 카드 소비 같은 일시불, 할부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현금 서비스, 이자, 연체료, 카드론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통 한 0.35%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카드사에서 대출한 돈, 쓴 돈 모두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매달 7,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를 보면 카드론 500만 원을 이용한 고객이 이 카드론 채무 잔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상당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보상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드사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 DCDS.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은 네. 내가 갚아야 했던 카드 대금을 없애주는. 네. 근데 그것도 일종의 당연히 수수료를 내고 계약하는 보험 같은 관계라는 네.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좀 불안전 판매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신규 판매 자체는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네. 취소가 됐어요. 2016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 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콜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거는 제대로 통지가 안 됐다, 안내가 되지 않았었다 하면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판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아직 해지하지 않는 가입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을 한번 따져보니까 네. 이 서비스를 통해서만 1년에 1,000억 원을 넘는 돈을 와. 벌고 있는 것으로. 1년에 1,000억. 물론 이제 카드사들 다 합쳐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새로 판매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죠. 예. 근데 반면에 실제 가입자들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한 150억 원이 좀 안 되고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150억 원 내주고 1,000억 원을 벌고. 이야.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DCDS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오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카드사 어플을 통해서 명세서를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수료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항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내용이 있는지
뭐 그게 DCDS 이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채무 면제 유예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수수료 부분 한번 체크해봐야겠네요. 예, 이게 비슷한 게 통신사에서도 많은데요. 이 깜깜이 서비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보통 핸드폰 약정하실 때 24개월 하면서 예. 초반에 뭐 3개월, 6개월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할인해 주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좀 쓸모없는 부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는데 이거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해지 안 하시면 네. 계속해서 요금이 청구가 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걸로도 한 연간 뭐 한 수십억, 수백억 버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그 본인의 컬러링 이런 거 뭔지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뭐 900원, 1,000원으로 계속 나가면 네. 아깝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그 대학가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대학생들에게 이제 아침밥 주는 거. 굉장히 요거는 호평을 받고는 있긴 한데 반면에 또 좀 어두운 면도 같이 좀 조명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일단 그게 복지 사각지대 문제인데요. 이게 모든 대학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 10% 정도의 대학생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특히 대학 진학 대신에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고 있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20대 중반 한 청년은 최근에 이제 물가 많이 올라서 식비 지출이 늘었는데 대학에 안 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청년도 차상위 계층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1,000원의 밥을 먹는 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 고교 졸업생이 한 44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이 중 대학에 진학한 비율이 70%였고 나머지 30% 청년은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0%의 젊은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이라도 동문회 지원이 없으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는 이제 정치권에서만 생색내기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교생 그 졸업한 학생 중에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70%, 대학 가지 않은 사람이 한 30% 정도의 비율. 자, 1,000원의 아침밥. 근데 이게 사실 좋은 제도긴 한데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일 텐데요.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 수도권 대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분께서는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원가보다 낮은 1,000원에 식사를 주면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이 41개, 약 68만 명 정도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네. 이게 해당 정책이 인기를 끌자 당정은 이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에게는 주머니 사정에 도움이 되는 소식이지만 식당가나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숨이 늘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명과 암이 다 있지요. 두루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진희 님이 학생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놀죠라고 보내주셨는데, 선생님들도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오늘 뭐 쉬는 날은 아닌데 학교마다 재량 휴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장 권한에 따라서 재량 휴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하루 쉬면은 방학이 하루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초등학교들은 쉬는 데들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아주 늦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22님이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희 병원에도 수납 그리고 환자 도우미 하는 이것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미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편하지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6152님은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은 최 과장이 아닌 두 아이 엄마, 아내, 며느리로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근로자의 날인데도 쉬지 못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사연 들어오는 거를 보면요. 문자 메시지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이용래님이 이것이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하지만 집에 있는 똘똘이 청소기는 너무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참 근로자의 날, 이 두 글자, 이것을 또 편리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걱정되는 우리를 대체하는 존재로도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정답 혹은 사연, 의견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른바 먹튀가 기승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무전취식, 밥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이것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1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로 또 소비자들의 돈을 떼먹는, 즉 폐업을 하고 입을 싹 씻어버리는 사업장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이 문제 체크해보죠.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 자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그 전문직이어서 네. 근로자의 날은 뭐 그냥 해당 사항 없이. 일단 법원이 쉬지 않기 때문에요. 법원이 본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도 쉬지 못합니다. 법원도 일종의 이제 공무원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랐는데 무전취식 이것 네.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지난해 10만 건에 네. 육박해. 이렇게나 많아요? 판례도 많습니다. 판례도 많고요. 네. 왜냐하면 무전취식 행위가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네. 더 많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요. 근데 처벌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좀 적다. 내가 밥 먹으러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내가 이걸 먹튀해야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계산 안 하고 몰래 나가버리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갖고 무전취식했다를 그렇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갑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외상. 네, 서로 그런 이제 거죠. 좋은 게 좋은 것도 외상해서 다음에 갖다 드릴게 할 텐데 네. 요즘엔 그것도 어렵고. 예, 안 갖고 왔어요. 뭐 이러는데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우면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9호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네. 이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 네. 그런데 정말 의도적으로 이 사람은 뭐 지갑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이랬고 예, 상습적으로 보인다. 이것도 거짓말로 보이고 아주 먹튀 혐의가 짙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왜 사기냐면요.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식당 주인을 속여요. 그래서 음식을 내오게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본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각각 사기죄의 요건입니다. 성립하기 위한. 그러면 아까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 2천원이 아니라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달 앱으로 진짜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배달 앱 사이트에서 아예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 결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한 여성 같은 경우에요. 대면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음식을 시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배달원이 와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뭐 샤워 중이에요. 내지는 급한 일이 있어요. 제가 카드가 지금 당장 없는데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비교적 소액이잖아요. 그럼 네. 그 배달원은 가고 식당 주인이랑 알아서 잘 처리했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50번이 넘었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심지어 실형 선고가 돼서요. 징역 4개월이 선고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이때도 이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사기죄가 되는데 그것도 판단하는 기준은 상습적이냐. 맞습니다. 딱 이거 보면 나오겠네요. 예. 아이고 참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네요. 근데 또 점주 입장에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워낙 소액이고 내가 2, 3만 원 받자고 이거 신고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아이고 그 시간이 더 낭비겠다. 네. 해서 조금 신고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죠. 이거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사실 돈을 돌려받는 게 재판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행, 그러니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식당 주인분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상당히 길어요. 그냥 무전취식 단순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시효가 5년이고요. 네. 이거 상습적이야. 되게 악의적이다. 사기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교적 소액인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길에 버리는 게 더 아까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신고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동선 같은 걸 파악해서 그 사람을 특정해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왜 중요하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이잖아요. 네. 누구한테 이런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할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고 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 주소를 모르더라도 핸드폰 번호를 알면은 보정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돈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소장을 보내는 거예요. 소장. 예. 간이한 소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서 상대방이 내가 이 돈 먹튀한 거 맞지라고 해서 주면 제일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요. 이것도 나 이거 다투어야 되겠는데 해서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상대방이 내게 되면 정식 소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또 이제 몇만 원 이게 떼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금전적으로도 스트레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낭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사장님들은 내가 너 이게 망신이라도 주겠다. 사회생활이라도 못하게 네. 만들겠다 하면서 CCTV 그 먹튀하신 분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러지 말라고 저희 의뢰인이면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CCTV 영상 캡처된 사진만 올리면 이게 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우리 식당에 와서 얼마치를 먹고 이른바 먹튀를 한 사람이다 네. 라고 하면 이게 심지어 사실이어도 팩트여도 진실이어도 이 사람의 명예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평가는 저해가 되잖아요. 그 뭐 실명, 홍길동, 뭐 아무개 안 하더라도요.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를 사람이 들어 특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멀리서 찍혀서 네.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은 그래서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 네. 주신 대로. 그래서 아나운서다, 국회의원이다 라고 해서 뭔가 비방적인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군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흐릿하더라도 대략이나마 그 사람의 지인들 내지는 그 맥락을 아는 사람이 알아볼 정도라고 하면 특정은 기본적으로 좀 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기사에서 A씨라고 써도 특정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그래요? 기사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허. 그렇다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내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막 CCTV 공개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네요. 본인이 더 손해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막 이렇게 해서 압박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전 취식한 사람이 돈을 갚으러 왔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납니까? 아니면 처벌도 가능합니까? 실무에서는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네. 이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일행이 뭐 4-5명이라서 난 다른 사람이 낸 줄 알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올리셔서 이게 지급이 안 됐구나를 알았다라고 해서 내면 식당 주인분도 실제로는 문제를 안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사기죄,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 시에 이미 범죄는 발생한 겁니다. 이미 사람을 차고에 빠뜨려서 무전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 이후에 값을 제대로 치른 거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엄정하게 한다면 네.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밥값은 치렀어요. 그러면 이건 사후적인 사정으로 양형의 하나의 참작 사유로만 평가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사후적인 거니까 네. 참작 사유만 된다. 그렇습니다.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그 아까 CCTV로 얼굴 공개하시는 분들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무슨 전세 사기 네. 그 임대인들이죠. 나쁜 임대인을 공개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 간혹 보면은 화가 나서 그런 건지 정의로움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공개해버리는 사이트들이 종종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까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나쁜 집주인 인터넷 사이트를 지금 방금도 들어가 봤는데 네. 8명의 얼굴이 그냥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가 있고요. 그 사람의 나이, 이름, 그리고 몇몇 경우에는 직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 운영진은 밝혔냐면요. 네. 일단 임차인 이게 전 재산이에요. 사실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겁니다. 예. 대단히 임대인이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당신 임차인한테 제때 보증금 못 돌려줬으니까 우리 신상공개하겠다. 2주를 드릴 테니 그 안에 해결을 보든지 2주 동안 제대로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상공개를 하겠다라고 통지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런 사적 자제 는 처벌 같은 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반 배우자의 굉장히 상세한 내역을 어느 대학 출신인지 나이, 직장 올리는 사이트였거든요. 네. 유사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당신 양육비 빨리 내세요. 내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 선고했어요. 네? 1심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육비라는 건 이 아이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공익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공익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항소심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명예훼손 유죄라고 봤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데 오. 이게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들어가기 전에 많은 법조인들은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공익성이라는 건 이 양육비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허용을 최소한 1심 법원에서는 해줬던 건데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에 게시하는 건 그냥 일반 형법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퍼나르기가 굉장히 쉽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배드파더스 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꼭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인수님이 피해자의 조치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선례 또는 판결을 내면 되겠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진짜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보고 더 네.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지 네일샵, 미용실 이런 데들 10만 원 혹은 10회권 이런 식으로 미리 선결제를 해놓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 중간에 폐업을 하면은 이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단순 폐업이라면요. 예. 원래는 사업을 잘 영위해 보려고 했고 헬스클럽 네일샵 그 사장님들이 잘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후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형사적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들이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도 없으면서 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결혼 업체에 이런 웨딩홀을 바로 접을 거면서 많은 신혼부부들 예비 신랑 신부들한테 돈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돈을 받던 시점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의도나 어떤 의지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지만 사후적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선 돈을 돌려받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형사적으로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받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사기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태반입니다. 그러면 할부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통 이 할부로 결제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그쪽에 지급되지 않도록 내 나머지 할부 남은 부분은 나한테 달라, 돌려달라. 카드사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할부 결제 모든 부분에 되는 게 아니고요.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결제했을 때만 허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네일샵, 헬스장,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 돈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네. 쓸 수 있다. 다만 이것도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이나 네. 네일샵 이런 데 결제할 때는 좀 할부로 한 게 유리하겠네요. 길게 하시는 게 낫죠. 아, 예. 그러네. 일시불로 그냥 1년치 끊어놓는 것보다는 네. 요것도 하나 꿀팁이 됐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1월부터 17개월 연속 무역 적자 이후 가장 긴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배달의 민족 노동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이 각각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필수 노동자 임금 체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성동구는 이를 토대로 필수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공공서비스 강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40원을 잠깐 넘어서기도 하는 등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 투자는 어떨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과 전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Don't worry 투자 백서 어썸인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네. 전략에 앞서서 달러 네. 투자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예. 일단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로 일단은 돈이 좀 묶이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출렁출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ETF로 환율 투자, 달러 투자를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방향성이 바뀌었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긴 하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달러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 네.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네,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달러를 베이스로 한다는 거죠. 네. 이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달러를 베이스로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ETF라는 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네. 이 ETF 상품이 추정하는 기초적인 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지수가 필요한데 이 달러라는 거를 지수로서 추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베이스가 되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 1대1 달러 원화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를 원화로 얼마나 교환할 수 그렇죠. 있느냐. 교환 비율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이 달러를 6개 통화로 바스켓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네. 이 그 출렁출렁 하는 걸 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위안화 그다음에 유로화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위안화와 유로화 이 두 개의 통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화 대비 달러가 아니라 네. 뭐 유로화, 엔화, 네.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네. 스웨덴 크로나 이런 것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죠. 네. 근데 아까 예적금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달러 예금, 달러 적금도 궁금해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 사실 좀 해주세요. 이 달러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적금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달러를 맡기게 되면 네. 여기에 대한 금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예금 금리를 받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환투자라는 개념이 잘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금리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차익으로만 수익을 냈어야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는데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달러 예적금이 하면 여기서는 금리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예금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 같은 경우는 4%대 이런 은행 금리를 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아무리 이 달러 예적금 상품이 금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네. 고금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를 상쇄하면서 손해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예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향후에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릴 것 같다. 달러가 오를 것 같다. 네네네. 그런 어떤 뷰라 그럴까요? 그렇죠. 전망. 그죠. 전망. 예. 예, 전망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달러 예금, 달러 적금을 네. 이게 이자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세냐 약세냐 네. 올랐냐 낮아졌냐 이거 되게 헷갈리기는 하는데 네. 그 쉽게 생각하자면 네. 내가 투자한 자산이 강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달러화로 투자를 했으면 달러와 달러가? 자산이 강세여야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예적금을 할 때도 달러 예적금을 할 때도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전망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원화가 약세여야. 맞습니다. 사실 참 안 좋은 거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경상수지 적자나고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 1,400원 가면 반대로 또 달러 자산 가진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늘어나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자산을 뭔가 해지 네. 용도로 투자하시기도 하는 네. 거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확률이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통화를 보면은 26개국 중에서 원화가 꼴등을 3번째거든요. 최근 기록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우리 원화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뷰임을 전제로 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보거든요. 일단은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안 좋았지만 네. 이제 조만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경상수지가 약간 흑자로 돌아선다거나 네. 이게 수출이 네. 조금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원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하면 일단은 달러는 또 약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딱 방향을 앞으로 달러가 지금 이미 뭐 1,340원까지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여서 네.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건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 요인도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의 수출이 개선되는 것,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는 것 네.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음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환율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힘들죠. 일이긴 네. 합니다. 그죠? 네. 거의 뭐 경제 관련된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반영된 게 환율이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한번 네. 개인의 영역에서 네. 개개인의 영역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그런 전략에 혹시나 동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달러 ETF가 아니라 달러 인버스 ETF를 봐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사실 소개해 주세요. 제가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자기의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롱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달러가 상승하는데 네. 네,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게 롱 포지션인데 달러 매수 포지션.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빨리 포지션을 바꿔서 달러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숏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달러 숏. 네, 그렇죠. 달러 매도 포지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확률 쪽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약간 고점인 저희 원화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는 인버스 ETF를 가는 게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달러가 지금 또 올랐네.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만약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볼 수 있지도 않겠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 강조를 해드리겠고 또 비용 측면에서 수수료 측면에서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입금을 하면 환전 수수료가 일단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일단은 각종 수수료들을 많이 붙이게 됩니다. 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 ETF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비가 되지만 ETF에 대해서는 또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가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인버스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중간에서 이제 전신환이긴 하지만 네. 이제 진짜 지폐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더 싸거든요.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그렇긴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실물이 오갈 때는 환전 수수료도 그렇고 달러 네. ETF도 수수료가 있다라는 것도 네.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차액에다가 15.4%가 네. 붙는다라는 거죠. 네, 배당 소득세 15.4%가 이제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있습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이 있는데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나눌 이야기 중에 또 환율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